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찬우형과 함께하는 탑골 매치입니다. 네, 탑골 매치 3회차고요. 네. 제가 이제 주사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좀 약간 그 하이톤의 소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하이톤이 아니라 약간 새고 있죠. 새고 네.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정상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요. 완치는 안 되는 건가요? 이번에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요번 정도면 이제 좀 울퉁불퉁했던 성대가 좀 펴질 거다. 앞에 두 번의 경과는 굉장히 좋았나요? 첫 번째 주사 맞았을 때는 한 70%. 요번에 이제 100%를 목적으로 한 거니까, 목표를 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도 병원 가봐야겠어. 가성 쓰시려고? 저도 가성을 하고 싶어요. 아니, 노래방에서 가성을 하고 싶어, 나도. 요즘은 노래방 가기도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해야죠. 요때 해야지 해놓고. 이제 돌아올 때 노래방 가면 그래요? 되죠. 가수세요? 네. 정엽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탑골 매치 세 번째 경기는 우리가 대표팀 경기로 가봅니다. 네. 2010 남아공 월드컵. 네. 남아공 월드컵에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경기는 8강전. 8강. 네덜란드와 브라질 경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회자가 됐던 부부젤라. 예. 그 부부젤라가 일단 1번이야. 일본이 모든 경기에 다 부부젤라.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하면 뭐가 아니라 부부젤라 그 생각이 먼저 나. 네. 이거 이후에 그리고 한동안 또 K리그에서도 부부젤라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들고 가가지고 이 유행이 돼가지고 중계석 옆에서 부부젤라를 불면 PD 콜이고 옆에 해설위원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진짜 커 이거. 듣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듣기 싫어요. 네. 예전에 그 멕시코 월드컵 때도 이게 부부제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86년 월드컵 보면은 약간 이 소리가 있어요. 뿌 하는 소리. 근데 남아공 월드컵만큼 이렇게 경기 내내 주구장창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좀 어지러워. 네. 듣다 보면. 이거 진짜 처음엔 그냥 신기하다 싶었는데 모든 경기가 다 그러니까 좀 힘들다 보기가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요 대회는 역시나 스페인의 사상 첫 월드컵 우승 그리고 그렇죠. 메이저 대회 2연패라는 위협이 달성이 됐었고 요 결승전이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결승전이었었는데 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이 없었던 팀들 간의 결승전 대진이었습니다. 네. 32년 만에 이런 대진이 성사가 됐었고 또 우리한테 기억나는 것도 정대세의 눈물. 그렇죠. 북한이 월드컵에 오래간만에 나가서 정대세 선수가 이제 브라질전 앞두고 이제 국가가 올려 펴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한국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죠. 월드컵 원정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죠. 뭐 여러 가지 얘기될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기억에 그렇게 남는 대회는 아닌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독일 월드컵이 워낙 좀 재밌었던 대회였기 맞아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형님 뭐 하셨죠? 이때는 저는 우울할 때죠. 우울할 때입니다. 왜냐면 이때 바로 그 금융위기 그렇죠. 사태였었죠. 2008. 2008년 이제 그러니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09년부터 제가 일이 없어지기 시작해서 2010년 요때 많이도 어려웠죠. 굉장히 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놀고 있었던 시절. 놀고 있었던 시절 제가 늘었던 게 술. 술이 많이 늘었습니다. 술, 담배. 담배도 많이 늘었죠. 뭐 그러고 그때 또 제 와우의 끝자락을 잡고 있었어요. 와우 할 때였군요. 와우를 거의 끝자락을 잡고 있었어요. 공대장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를 이제 선정한 이유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펠리페 멜로와 둔가 감독이 이 경기 이후에 정말 극적으로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가 생각해보면 이 경기의 전반까지가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의 점정기가 아니야. 정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최근에 이제 피파 TV에서 유튜브에 이제 피파 TV에서 옛날 월드컵 애톰이라는 거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예전 월드컵 경기들을 이제 보여줘요. 풀 경기를 전부 다. 근데 저희만 옛날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모든 축구콘 맞아요. 다 옛날 거. 다 옛날 거가 나와 있어. 알아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씩 풀 경기를 다 풀어주고 있는데. 그 주말에 보니까 이 경기가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서 1080p로 풀 경기를 유튜브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좋아요.
자, 네덜란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역 예선에서 이제 8전 전승을 얻었습니다. 압도적인 성적으로 본선에 오르긴 했는데 대전 평가가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같은 지역 예선에 같은 조에 있었던 팀들이 뭐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북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 뭐 이래서 강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상대들이 뭐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니까 그 8전 전승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바르마이크 감독이 이제 선택을 했던 게 과거에 이제 네덜란드 축구처럼 뭐 굉장히 화려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다소 정적이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축구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라인 전방 압박을 택하는 대신에 수비 시에 빠르게 내려와서 대형을 먼저 유지하고 이제 공간을 틀어막는 식의 이제 전술을 구사를 했었는데 공격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반페르시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오래 빠져 있었다는 점이 좀 걱정되긴 했을 테지만 일단 건강하기만 하면 표정이 왜 그래? 반페르시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안 좋아. 안 좋아요? 예. 뭐 어쨌든 건강하면 반페르시 선수는 뭐 측면에서도 중앙에서도 건강하면 뒤통수칩니다, 이 새끼. 건강하기 전이에요. 네. 건강하기 전에. 예. 건강하면 이 새끼 딴 생각을 하는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고, 거기다 로번, 속도 있는 로번이 있고, 그다음 스네이더, 반더바르트, 뭐 이런. 나름대로 공미들. 네덜란드판 이제 판타스틱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의 축구를 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수비가 약간 걱정이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뭐 수비수들 중에서 뭐 마타이센 선수, 헤이팅하 이 두 선수가 이제 주전이었었는데, 예전에 데부어나 아니면 스타미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시절만큼 차이가 이름값에서 많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카리스마 있던 그런 수비진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블라루즈 선수가 이제 백업을 받는데 식인종 블라루즈. 블라루즈는 또 4년 전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 그 거지 같았던 경기 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경기였잖아, 얘들. 이상한 거 했죠. 카드, 경고가 16장. 그 다음에 퇴장이 4장. 그게 무슨 축구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요. 반브론코스트랑 둘 다 퇴장당해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 넉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 둘이 그래도 바르셀로나라서 그렇죠. 사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경기가 그래서 그 독일 월드컵 당시 요 네덜란드랑 포르투갈 경기가 사상 최악의 월드컵 맞아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죠. 보면서도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주심도 되게 잘못했지. 그래. 주심이 경기관장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 이후로 러시아 주심이었었는데 그 경기 이후로 월드컵 심판 못 봤어요. 그 대회에서. 아무튼 그래서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조별 라운드 네덜란드 이제 조별 라운드 경기에서는 뭐 같은 조의 팀들이 역시나 또 그렇게 강한 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나 일본이나 모두 다 이제 네덜란드를 상대를 할 때는 일단 이 팀들이 수비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스타일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었고요. 16강에서는 돌풍의 팀이죠. 슬로바키아를 만났었는데 슬로바키아 또 이탈리아를 떨어뜨리고 올라온 팀인데 이 슬로바키아를 만나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막판에 이제 뭐 골을 페널티킥으로 한 골 내주긴 했었지만 이미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월드컵 지역 예선부터 이 본선 8강에 오른 이 순간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는 전승팀이었습니다. 이 전승 기록은 결승까지 이어집니다. 결승까지 가서 이 전설의 전승준 우승. 이걸 달성하게 되죠. 자, 브라질 얘기해 볼게요. 자, 독일 월드컵에 실패한 이후에 브라질이 이제 둥가가 새롭게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둥가의 팀은 당시에 이제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뭐 화려한 기술, 강력한 공격력, 뭐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축구를 구사를 했습니다. 사실 둥가의 전임 감독이죠. 이제 파이라 감독도 뭐 이러한 기조로 사실 미국 월드컵 당시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독일 월드컵 때는 이제 당시에 브라질의 판타스틱 4 그래서 호나우지뉴, 카카, 아드리아노 이 네 명의 선수를 공존을 시키려다가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탈락을 했죠. 그래서 브라질은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둥가가 이제 맡았던 팀 사실 이 월드컵 대회 전까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단 2007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 우승했고요. 2009년 컨페더레이션스컵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도 라이벌이었던 이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힘들게 고전 끝에 이제 본선에 오게 됐는데
브라질은 굉장히 일찍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으면서 대회 전의 평가로는 스페인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3대륙에서 치러진 대회에서 브라질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구나 유럽에서 치러진 대회에서도 브라질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대회에서도 브라질이 스페인보단 그래도 브라질이 아니겠냐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둥가이 브라질 팀을 잠깐 전술적으로 보면은 시스템적으로는 4-2-3-1,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4-4-2 형태의 중간 형태를 띄었는데, 이거는 이제 팀에 뭐 엘라누, 하미레스, 펠리페 멜로, 지우베르토 실바 같이 굉장히 우승한 미드필더들이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바르셀로나의 영향 때문에 중앙에서의 포지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점이었었는데, 브라질이 이제 상대가 자신들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이제 집중하는 사이에 엘라누, 카카, 호비뉴 이런 선수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공을 투입을 해가지고 카운터어택으로 굉장히 순식간에 득점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덜 화려하지만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를 했죠. 그래서 붙여진 게 둥가의 축구는 실리축구다. 이런 별칭이 이제 붙여졌었죠. 네. 월드컵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이 명단에는 호나우지니도 없고 호나우두도 없고 아드리아누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떠오르던 신성이었죠. 파투도 없었습니다. 둥가 감독은 근데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 자기가 이제 해왔던 게 다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이런 선수들이 없어도 난 할 수 있다. 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삼바 리듬 이런 거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팀이었죠. 그렇죠. 그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유럽 스타일의 맞아요.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튼튼한 축구를 구사하는. 그래서 브라질 한번 우승할 수 있겠다. 왜냐면 앞에 애들 다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파투 정도는 데려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 대신에 뽑힌 공격수들이 뭐 니우마르, 그다음에 구안양 바티스타, 그라피테, 이런 선수 데려갔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 모두 소속팀에서의 득점 기록이 이 당시에 파투보다 못했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봐도 지금 봐도 약간 여기 그러니까 공격진 네임밸류 굉장히 낮아요. 뭐야 이거? 약간 파비아누, 니우마루, 그라피테니까 많이 굉장히 낮은 거죠. 파비아누야 뭐 좋은 공격수라고 한다지만 그래도 나머지 선수들이 브라질은 원래 우리가 떠올리는 공격수에 비하면 그러니까 빠진 선수 호나우두, 호냐준이 아드리아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이제 조별 라운드에서 이제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 북한과 이제 같은 조에 있었는데, 북한전은 사실 좀 고전하긴 했었는데 마이컨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슛, 사각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슛을 성공을 시키면서 굉장히 좀 역시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코트디부아르 전까지 이제 2연승을 하면서 뭐 일찍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죠. 16강에서도 당시에 꽤 센세이셔널했던 비엘사의 칠레. 칠레. 칠레를 만나서 3대0으로 가볍게 누릅니다. 그래서 이 16강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둥가의 실리 축구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었는데, 그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 그다음에 에너지를 내뿜던 그 칠레를 이 둥가의 실리 축구가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는 약간 달랐지만 이 실리 축구라는 그런 대전제로 이 네덜란드와 브라질이 접근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상황에서 8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2010년 7월 2일 남아공 월드컵 이제 8강전. 네덜란드는 이제 4-2-3-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이제 전방의 4인이 카이트, 스네이더, 로번, 반페르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미드필더가 중앙 미드필더의 나이젤 대용과 이제 반본말 선수. 대용과 보면. 붙어 있었고, 그다음에 백포 이제 브랑코스터, 오이어, 헤이테가, 반더비엘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반더바르트 선수가 이 경기 전에 이제 부상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마르바이크 감독 생각에는 반더바르트보다는 그래도 카이트를 세우는 게, 측면에 카이트를 세우는 게 수비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브라질은 이건 4-3-1-2로 볼 수 있는 나왔는데, 이제 전방에는 이제 카카 선수가 이제 그 일자리에 서고, 전방에 이제 파비아누 선수하고 이제 호비뉴 선수 두 선수가 서고, 뒤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지우베르트 실바하고 펠리페 멜로 선수가 섰습니다. 그리고 백포가 다 괜찮은데 한 명이 좀 떨어지네요. 바스토스, 그다음에 후앙, 그다음에 루시우, 마이콘 이렇게 섰습니다. 한 명이 떨어져요. 왜 거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선수가 바스토스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요? 둥가 감독이 되게 좋아해서 되게 자주 썼어요. 왜 근데 뭐에 꽂혔지? 미셸 바스토스가 사실 이 경기에서 제일 불안한 선수입니다. 뭐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브라질은 사실 월드컵에서 비교적 자주 만난 팀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근데 명승부가 펼쳐졌었죠. 94년 이제 미국 월드컵 때도 그랬었고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도 두 팀이 이제 4강전에 만나서 굉장히 명경기를 펼쳤었죠. 그리고 이 경기도 살짝 다른 의미에서 명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전반과 후반이 정말 극적으로 바뀐 경기였었는데 펠리페 멜로 뭐 요즘식으로 하드 트롤러죠. 그렇죠. 네, 하드 트롤러가 이 멜루를 아르센 벵거가 정말 원하는 선수였어요. 잘하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보면 단점이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 완벽한 밸런스의 공수 그 능력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스타일에 그리고 신체 능력 좋은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저는 얼굴도 되게 세게 생겼잖아요. 인상이 좀 세. 인상이 세잖아. 그리고 취미가 발리투도라며. 그러니까 말도 안 거 아니에요. 왠지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얼굴만 봐도 쟤는 뭐 좀 할 것 같은데. 약간 치게 생겼다. 약간 그런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이 경기 진짜 하나의 선수가 경기를 이렇게까지 뒤바꿔볼 수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또 이 경기는 당시 인텔의 트래블 멤버가 굉장히 많이 뛴 경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네덜란드에 스네이더가 있었고요. 그렇죠. 브라질에는 줄리우스 에자르, 마이콘, 루시오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같이 함께 있었죠. 경기를 앞두고서 이제 브라질에는 악재가 있었는데 사실 엘라누 선수가 조별 라운드에서 이제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토너먼트에 들어서는 이제 계속 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하미레스 선수가 이제 16강전에서 경고를 받으면서 이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아니었던 거는 이제 엘라누가 부상으로 빠진 시점부터 다니 아우베스 선수가 이제 이미 미드필더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다라고 평가받지는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역시도 이제 마타이슨 선수가 경기 직전에 이제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급하게 오이어 선수가 이제 선발로 들어가게 됐는데 수비진이 이제 급하게 바뀌게 된 건 사실 전반전 내내 네덜란드가 고전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브라질은 이제 전반전 멜루 선수하고 이제 시우바 선수의 장악력을 바탕으로 전반전을 뭐 편안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이제 우측에 마이콘, 그다음에 아우베스 선수가 이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속도로는 항상 네덜란드를 압도를 했습니다. 그 반브론코스트 선수가 아우베스 선수를 이제 밀착해서 마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니 아우베스 선수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걸 이제 반브론코스트 선수가 따라가니까 그때는 생기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마이콘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파고드는 그런 위협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카위트 선수가 이제 마이콘을 막는데 좀 집중을 했어야 됐고요. 전반에 이제 네덜란드는 한쪽 측면이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다 할 공격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측의 상황도 뭐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이쪽에는 일단 호비니 선수가 있었고 바스토스 선수의 전진하는 것도 로버는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따라와서 제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어느 정도는 이제 반마르바이크 감독이 이제 의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카이트 선수가 이제 마이콘 때문에 계속 내려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로번까지도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역습을 시도를 할 때 주도할 선수가 그렇죠. 사라지게 되니까 그런 점을 우려를 해가지고 로번 선수를 그렇게까지 이제 너 내려와서 수비를 해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이제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는데 반본멜 선수나 아니면 나이젤 대용 선수나 모두 다 이제 상대 중앙 미드필더를 이제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펠리페 멜루가 정말 대지를 가르는 슈퍼 패스를 대단합니다. 집어넣으면서 호빈 선수가 이거를 아주 센스 있게 파고들면서 받아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1대1 상황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펠리페 멜루에 대해서 둔가 감독이 신뢰를 보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 잘하는 선수야. 잘하는 선수예요. 너무 잘하는 선수예요. 여담은 이제 이 경기를 이제 아시아 심판진들이 이제 관장을 했거든요. 주심은 이제 일본 사람이었던 니시무라 주심이 봤었고, 부심 중에 한국 심판, 정혜상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선제골 터지기 직전에 호비니에 이제 옵사이드 골이 하나 터지는데 그때 이제 딱 이렇게 옵사이드 깃발을 들고 화면에 클로즈업 잡힙니다. 정혜상 심판이. 이 정혜상 심판이 아마 요 대회 유일하게 참가한 한국인 심판이었을 거예요. 야, 그 비디오는 가보다 가보. 월드컵에. 그렇죠. 그리고 요 경기 보다 보면 중간에 믹재거가 한번 잡힙니다. 그래요? 믹재거 이 경기 보러 왔더라고. 믹재거를 저기 이게 VIP석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보는데 아저씨 멋있어요. 거기 기타 메고 있었습니다. 멋있어. 가죽 자켓은 아니에요. 날이 더웠으니까 가죽은 아니었고 뭔가 하여튼 그런 느낌의 굉장히 멋진 셔츠를 입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보이는데
멋있어. 네, 그럼요. 멋있어. 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잘생겼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믹지어가 보면은 약간 여자들이 환장하는 이유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그 걸어온 아티스트의 그 길 자체가 그렇죠. 그 후광 효과라는 게 대단하니까. 예. 롤링스톤즈라는 밴드가 확실히 주는 느낌 자체가 뭐 비틀즈랑 당대 라이벌이긴 했는데 느낌이 많이 달렸죠. 다르죠. 좀 더 자유분방하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옷 차림새부터. 그렇죠. 비틀즈 스타일이 있다면 또 롤링스톤즈는 좀 다른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제골을 내주고 나서 믿었던 이제 공격진이 전술적으로 사실 좀 휘말리게 된 거죠. 공격에서 나왔던 그 4인방이 다 제 몫을 못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근데 수비적으로 아주 실패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서의 위험은 뭐 계속해서 상존했지만 그래도 실점 이후에 중앙 지역은 이제 잘 지키고 있었고요. 네. 전반 30분 정도 이제 카카의 이제 멋진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골이 아니라 휘어 들어가는 슛 이거를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슛 자체는 그리고 또 스테켈렌브르 골키퍼가 잘 막아내기도 했었고요. 이제 문제의 후반전인데 후반에 들어와서 네덜란드가 뭐 선수가 바뀐 것도 아니었고 대형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건 뭐냐면은 전반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브라질에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패스 속도도 좀 더 빠르게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마냥 뒤로 물러나서 일단 대형부터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전투적으로 중앙에서 굉장히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압박을 가하면서 브라질 선수들을 좀 어렵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전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어버렸던 좌측면 자체는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카위트 선수가 이때부터는 정말 아예 진짜 풀백처럼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대신에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로번 선수를 전반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번 선수가 뭐 이렇게 공을 받았다고 해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로번 선수가 공을 잡고 드리블을 치기 시작하면서 파울을 많이 얻어내요. 바스토스 선수가 굉장히 이때부터 불안해집니다. 전반전에 이미 경고를 한 번 이상 받았기 때문에 이 바스토스 선수로부터 이제 많은 파울을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바스토스가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지. 그래서 53분에 나왔었던 그 스네이더의 동점골은 사실은 뭐 이거는 뭐 펠리페 멜로의 실수다라기보다는 줄리오 세자르 골키퍼의 실수에 더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자체가 이 우측에서 일단 바스토스 선수가 파울을 범해서 로번이 공 갖고 가던 이 파울을 범한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프리킥이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이 프리킥을 물론 스네이더 선수가 굉장히 날카롭게 찼죠. 그러나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 안 됐다는 거 부부젤랐다 보니까 안 들렸나 서로? 난 그랬을 수도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진짜 시끄러워. 정말 되게 안 어울리게 이 펠리페 멜로와 줄리오 세자르가 서로 이제 위치가 겹치면서 콜플러그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줄리오 세자르가 펀칭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이 그대로 이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동점골이 들어갔죠. 이 득점이 이때까지의 경기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덜란드 선수들이 이제 동점골을 한번 넣고 나니까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이제 경기를 펼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멜루나 아니면 시우바나 전반과는 다르게 네덜란드 선수들의 압박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이제 공을 좀 오래 잡을 수가 없었고 급하게 이제 공을 이제 방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정확도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브라질의 중원의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스네이더 선수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슬슬 스네이더, 반페르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전반에서 공을 잡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시간이 길어진 만큼 세트피스 기회도 더 많이 얻게 되죠. 결국 여기서 네덜란드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68분에 이제 코너킥 상황인데 로번이 코너킥을 차고 로번, 카위트, 스네이더로 이어지는 공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멋진 코너킥 득점을 달성을 하는데 이때부터 브라질이 진짜 위기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타개할 카드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벤치에 보면 이 미드필드 지역이 지금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미드필드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미드필드에 보면 클레베르송 맨유에서 실패했죠. 줄리오 바티스타 당시 로마에서 뛰던 시절인데 믿고 쓸만한 카드가 아니죠. 그때 사실 대과로 타이밍 아니 커만바푼 이때 아닌가요? 비슷한 그때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전설의 대과로 그래서 공격수를 보면 그러면 그라피티하고 니우마르인데 이미 과연
파비아노도 좀 그런데 네. 파비아노가 호비뉴를 빼고 이 선수를 넣는다? 이거 믿을만한 카드, 물론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믿을만한 카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브라질의 멤버 구성 자체가 베스트 11은 강하고 둔가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이걸로 우승을 많이 차지를 했으니까.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거 극복할 자원이 없는 거야.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크랙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임 밸류 있는 슈퍼스타들. 뭐 이렇게 파투라거나 그런 스타들이 사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본인의 그냥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렇죠. 경기를 타개하고 그러잖아요. 네. 호나우지뉴 다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아드리아누는 뭐 이때부터는 좀 몰락하기 시작한 시점이긴 한데 뭐 어쨌건 간에. 네. 그리고 이제 73분에 브라질한테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가 터지는데 그게 바로 펠리페 멜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에 그 멋진 슈퍼 패스를 넣었던 선수가 후반에 가서는 상대 압박에 시달리다가 짜증을 내면서 약간 빡쳐요. 네. 그 느낌이 들어요. 짜증을 내면서 로번을 밟아버려요. 이상해. 네. 그래서 다이렉트 퇴장을 나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분기점이 돼버린 끝난 거예요. 거죠. 네. 수적 열세에 놓이니까 둔가 감독의 판단도 흐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파비아노 대신에 니오마를 넣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사실 브라질은 이때부터 이제 롱패스에 의한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으니까 결정적인 기회들은 세트피스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파비아노를 빼고 니오마를 넣는다? 니오마르가 키가 더 작은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땐 그라피테를 넣었어야지. 오히려 키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니오마르가 나쁜 공격수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맞는 거지. 넣으려면 아예 뭐 수비수나 미드필더를 빼고 넣던가. 그래서 어쨌건 간에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던가. 이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10분 동안 네덜란드는 지키는 걸 선택을 했고 브라질은 정말 많은 세트피스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결국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득점에는 실패하고 결국에는 네덜란드가 이 어려운 경기를 역전승을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하죠. 그때 막 그렇게 해도 되게 뭐 이렇게 아깝다는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들어와서 경기 양상이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브라질이 공격 자체는 많이 시도를 하는데 심지어 멜로가 퇴장당한 이후에도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죠. 근데 이건 어느 정도 네덜란드가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지키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잘 맞아준 거지 이렇게. 네, 진짜 이게 가도 올리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이제 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우루과이와의 4강전도 이 경기도 상당히 좀 재밌었던 경기였었는데 4강전도 승리하고 이제 결승에 진출을 하지만 전승준 우승 이런 슬픈 역사를 쓰게 되고 스네이더 선수가 이제 실버볼을 수상을 합니다. 골든볼은 3, 4위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한 포르란이 이때 그래 골든볼을 받습니다. 맞아. 이때 포르란 그랬죠. 맞아. 많이 나왔죠. 야 출라면 스네이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많았었고 스페인은 이제 우승을 했음에도 다비드 비아가 이제 브론즈볼을 받는데 그쳤었죠. 근데 사실 스페인은 그때 워낙 뭐 미드필더들도 다 잘했기 때문에 누구 한 명 딱 주기 애매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브론즈볼 우승팀에서 그건 좀 그렇긴 해요. 브라질은 이제 이 경기의 후폭풍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팀이 잘 나가니까 그 목소리가 묻혀서 그렇지. 야,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는 조가 보니터, 뷰티풀 게임 이건데 그렇죠. 이걸 좋아하는 건데 이런 선수들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겠냐? 네. 근데 앞에 다 우승을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죠? 그러면 그간 모아놨던 거 이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폭풍이 굉장히 커서 둔가 감독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메네디스 감독이 팀을 맡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메네디스 감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이제 진짜 호나우두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물러나기 퇴장하기 시작한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이 팀이 실패를 해버리면서 이 몇 년 안 있다가 엘라누도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호비뉴도 생각해보면 슬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랄까 브라질이 이 이후에 회복을 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뭐 이거는 회복 여부와 좀 별개로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런 어떤 리듬과 신명나는 스타일의 브라질 축구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가 네이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마르한테 더 사람들이 집중하고 열광하는 거죠. 근데 그거 한 명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브라질은 그때 색채보다는
그냥 조금 더 실용적인 네. 그리고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뭐 탄탄해 보이는 그렇죠. 그런 종류의 축구를 하죠. 네. 그래서 이 둔가 1기 시절 브라질 생각해보면 사실 이 경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 전반전까지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질 만한 팀이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역시 지나친 자신감이 좀 화를 불러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때 브라질 생각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었어요. 아, 예. 굉장히 단단하고 빠른 역습을 구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었었는데 결국 남은 건 그거죠. 그냥 월드컵 8강. 그렇죠. 8강 딸이에요, 그냥.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멜로 퇴장. 예, 멜로 퇴장. 아, 멜로가 진짜 이 경기 이후에 이제 유벤투스에서도 완전히 꼬이죠, 커리어. 못한 건 아니었어요. 네. 못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멜로도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도매묶음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죠. 계속 내리막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갈라타사라이 갔다가 갈라타사라이에서 괜찮아서 인테로 다시 오죠. 인테르에서 전반기 잘하고 내고 후반기 개폭망. 후반기 멜로가 망하면서 인테르 같이 망했죠. 맞아. 네. 그렇습니다. 이 새끼 이거 앞뒤가 다른 놈인데. 그래, 여기도 그렇고 전이랑 후가 달라. 예. 앞뒤가 다른 놈인데 본인의 성격 컨트롤이 안 되는 캐릭터. 아, 진짜 그래요. 네.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 진짜 잘하는 보면 와,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컨트롤이 안 돼서 결국에는 커리어가 확 만개한 게 아니라 좀 계속 중간중간 더덕거리다가 이제 내려간 맞아요.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리어의 정점의 순간에서 추락하게 된 그 시발점이 된 경기가 바로 이 경기고, 네덜란드는 이 경기 때문에 반마르 베케 감독이 이제 재평가를 받았죠. 그렇죠. 야, 브라질을 잡았네. 야, 답답한 축구하더니 브라질을 잡네. 결승까지 가가지고 전승주 우승. 전승주 우승. 네, 아쉬운 그렇습니다. 결과가 남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파든 어디든 다 옛날 경기들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전 월드컵이나 유로 경기들 뒤집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재미가 있죠. 특히나 확실히 피파TV가 요 경기도 피파팀이 그걸 보면은 언급할 수 없는 그 병에 대한 주의사항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다 유명 인사들 나오죠. 무리뉴 감독도 나오고 뭐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나오고 뭐 손 씻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요.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네.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탑골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